그날 아들이 내 등을 밀어 문 밖으로 내던지던 순간의 차가운 공기 냄새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 문장을 먼저 적어두고 나는 오늘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사람을 조용히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사람을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나에게는 이제 후자가 필요했다. 사건은 2달 전의 일이다. 늦은 오후 노을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꺼져가던 순간이었다. 나는 불편한 다리를 끌며 아들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며칠째 연락이 없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마치 불쾌한 먼지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려면 그쪽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사려 깊은 배려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내쫓음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나서서 말려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아들은 벽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엄마, 나도 회사 힘들어. 잠깐만 맡기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래. 잠깐. 그 잠깐이 내 삶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그는 아직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택시 창밖에 비치던 내 얼굴은 오래된 창문처럼 발해 있었다. 요양원에서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다. 잠깐이라는 말이 귓가에 붙은 균열처럼 반복해서 울렸다. 나는 버려진 것이었다. 그 단순하고 차가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요양원장과 직원들이 나를 향해 이상하리만치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과한 관심, 과한 침묵,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서류의 그림자들. 나는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내 이름이 적힌 서류가 종종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나는 몰래 훑어보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가 내 심장에 다시 불씨를 붙였다. 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 보호자. 그 보호자란 바로 나를 여기로 데려온 아들이었다. 아들은 잠깐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적은 재산과 연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서류를 이미 제출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즉,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 유리한 구조였다. 그날 밤 나는 복도 끝 창가에서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은 깊었고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오랜 침묵이 깨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는 수많은 것들을 참아왔다. 남편의 무심함도, 시댁의 차가운 말투도, 사회의 외면도. 하지만 아들의 배신만큼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소리치고 울고 싸우는 방식의 복수를 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내 나이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단단한 균열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내가 조용히 움직일 시간이었다. 창밖에서 멀어져 가득 작게 들려오던 요양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그 결심을 더 굳혔다. 어르신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으신데 아드님은 빨리 서류 진행하라던데.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이용해보마. 내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양원 뒷문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처음 보았던 그 남자는 어둠에 잠긴 숲속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조용했다. 몸집은 왜소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오래전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 특유의 공허함이 스며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저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어딘가 절박한 촉이 있었다. 나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누구신지부터 말씀해야겠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요양원 직원증을 꺼냈다. 낡은 투명 패스 안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요양보호사입니다. 하지만 그냥 직원으로만 봐주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못질처럼 느껴졌다. 나는 묵묵히 의자에 앉았고 그는 내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앉았다. 어르신 아드님 서류 진행 중이시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내 호흡을 잠시 멈추게 했다. 아드님이 제출한 위임 서류엔 어르신께서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가 작년까지 이곳에서 한 분을 돌봤습니다. 그분도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라는 서류에 모르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르신은 이곳을 떠났죠. 살아서 나가진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른 내 뺨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답했다. 제가 그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어르신의 아드님이 서류를 더 진행해달라며 요양원장에게 꽤 많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내 속은 고요했지만 고요함 아래에서 오래된 분노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찢어져 있었는데 그 모든 배신이 더 깊고 계산적이었다니.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자의 갈등이 아니라 더 거대한 구조와 욕망이 얽힌 어둠의 막 뒤에서 흐르는 서사라는 것을. 나는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은 남아 있었다. 박 선생.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겠군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오래 묵혀두었던 결단을 내렸다. 우선 내 서명이 위조된 서류부터 확보합시다. 그게 첫 단추일 테니. 그날 밤 이후로 박성우는 틈만 나면 나를 찾아와 작은 단서들을 건넸다. 요양원 내부에서 오가는 서류들, 일부 어르신들이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록들, 그리고 원장 방에서 들려오는 의심스러운 대화들. 그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이 일찍부터 나의 연금 수령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알아서 처리해준다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냈고 그 뒤로 얼마간의 금액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동안 아픈 노모를 위해 아들이 수고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의 남은 돈을 향한 손끝의 탐욕이었다. 어떤 감정이 더 컸는지 모르겠다. 서늘함인지 쓰라린 당혹인지 아니면 오래된 사랑이 부서지는 소리인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며칠 뒤 요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불안에 뒤덮여 있었다. 어머니, 오늘 좀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며느리는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사실 남편이 요즘 어머니 일로 좀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불안해서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끝을 흐리던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다. 혹시 무슨 일 당하실까 봐 그게 걱정돼요. 나는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그녀 역시 깊은 늪 한가운데 있었고 남편을 믿고 싶어하는 마지막 희망에 겨우 매달린 듯했다.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가 복도에 퍼진 순간 요양원장 문이 벌컥 열리고 원장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몰래 나누십니까? 그의 표정에는 서늘한 경계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곳에서는 작은 속삭임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가정사예요. 오래 묵은 이야기들. 원장은 선선한 척 웃었지만 그 눈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성우는 다급한 얼굴로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서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서명이 위조된 그 문서요. 내 심장은 크게 흔들렸다. 누가 가져갔다는 말인가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드님이 방금 다녀갔습니다. 복도 전등 아래서 흔들리던 박성훈의 그림자 뒤로 찢어지듯 불길한 예감이 따라 붙었다. 이제 갈등은 더 깊어졌고 오해는 더 이상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위협이었고 어둠은 한층 짙어지고 있었다. 박성훈이 떨리는 숨을 고르며 문을 닫자 방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건 단순한 계산이나 욕심을 넘어 이제는 급박함이 그의 등을 떠민다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오래된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깊어 그마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래전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의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작고 따뜻했고 내게 의지했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나를 증명서류 속 숫자로만 바라본다는 것이 참으로 비참했다. 어르신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박성훈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어둠을 깨뜨렸다. 서류가 사라지면 어르신이 그걸 모른다는 걸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확고했고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절박했다. 박 선생,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내 질문에 그는 탐문 결과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며칠 전 아드님이 요양원장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이 위험한 상태로 분류되면 보험금과 연금 일부를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요. 그 절차를 앞당기고 싶다 했답니다. 위험한 상태? 나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정신도 또렷했으며 심지어 매일 스스로 걸어 다녔다. 그 말은 곧 누군가가 나를 그런 상태로 보이게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비가 서늘하게 식었다. 지금 상황에선 박성훈이 말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온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진짜 서명이 아니라는 걸 남이 들여다보기 전에 문서를 치우려는 거죠. 그 말은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잔인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뒤늦게 등 돌리는 기분은 그 자체로 작은 사망 선고와 같았다. 박 선생, 원장도 아들과 한패죠?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 스스로도 놀랐다. 확실합니다. 그가 단언했다. 어르신을 특정한 상태로 만들면 가족과 원장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이미 몇 건이 그런 식으로 처리됐습니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지난번 그 어르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가 아직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피 흘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고맙소. 지금부터 우리 둘의 싸움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했다. 하지만 어르신, 이 싸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원장이 무슨 조치를 취하면 그때였다. 복도 쪽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발걸음이 복잡하게 섞여 들려왔다. 날카로운 말다툼, 급한 기척,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열려다 멈칫하는 소리. 잠시 후 요양원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그 방은 지금 비어 있어야 합니다. 곧 이동시키죠. 이동? 나는 단번에 직감을 느꼈다. 지금 그들이 노리는 건 박 선생.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속삭였다. 나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려는 겁니까? 박성우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 병동은 특수케어 명목으로 격리합니다. 가족이 동의하면 일시적인 강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병동 들어가면 아무도 쉽게 못 나옵니다. 내 심장은 잠시 멎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들이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나를 돌보기 위해서라며 서류에 사인을 했고 원장은 그 절차에 따라 나를 상태 악화 환자처럼 분류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않았다. 버려진 사람은 이제 무서울 것이 많지 않았다. 바로 그때 문틈 아래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박성훈이 재빨리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부탁입니다, 어머니.
잠시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며느리. 박성훈과 나는 동시에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박성훈이 속삭였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그 애가 나를 찾아왔던 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며느리는 남편의 의도를 눈치챘고 이미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녀 역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지금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싸움에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유리할 수도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이동 명령서를 찾으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곧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전에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르신, 박성훈이 말했다. 지금 바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원장의 굳은 얼굴이 방 안에 들이닥쳤다. 어르신, 이동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나를 숫자로 계산한 인간들의 냄새가 똑똑히 느껴졌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오래 눌러두었던 결심을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품격 있는 복수는 지금부터다. 뒤편에서 박성훈이 몸을 낮추며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원장의 안내에 따라 문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척하며 결정적인 첫 움직임을 준비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마치 오래전 무대에 다시 선 배우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원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휠체어를 손수 밀겠다고 나섰다. 그 친절 뒤에 감춰진 계산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박성훈은 내 뒤에서 약간 떨어져 따라왔다. 눈빛은 단단했고 손에는 내가 부탁해 두었던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어르신, 잠시만 이동하시면 바로 안정될 겁니다. 절차상 필요한 조치일 뿐이에요. 원장의 말은 늘 그랬듯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아, 이제 곧 끝이구나. 오래된 나뭇가지처럼 금이 가고 부서져 가던 나의 존엄이 오늘만은 다시 곱게 서리라.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나는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요양원의 밤은 늘 적막하지만 그 적막 속에 감춰진 비명도, 억압도, 누군가의 마지막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드러낼 생각이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곳은 요양원 3층의 특수 케어실이었다. 철문이 두꺼웠고 불빛은 차갑고 희미했다. 그 문 앞에서 원장이 말했다. 이제 안으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며느리였다. 땀에 젖은 얼굴,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원장은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님, 지금은 방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숨을 골라 말을 이었다. 어머니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위조예요. 남편이 어머니 모르게 진행했어요. 박성훈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원장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내게 말했다. 저 사실 남편이 요즘 점점 이상해져서 어머니를 불편해하던 것도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탐욕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속에는 아들이 원장에게 보낸 문자, 캡처, 서명 위조가 의심되는 문서, 연금 계좌의 인출 기록까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대면대면했던 며느리였지만 그 속에 있던 사람의 마음은 지금 진흙 속에서 기어 나오는 듯 간절하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으니 됐지. 원장은 점점 안색이 굳어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보호자와 상의. 그때 박성훈이 나섰다. 원장님 말씀 조심하시죠. 그는 손에 쥔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방금 이동 과정부터 원장님 발언까지 모두 녹음됐습니다. 위조 서류 관련한 대화도 포함해서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감히죠. 박성훈은 막아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지난번 제가 지키지 못했던 어르신 대신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복잡했던 마음이 한 줄로 정리되는 걸 느꼈다. 도움받기만 하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원장님. 나는 휠체어에서 손잡이를 잡고 몸을 살짝 일으키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내 이야기를 듣게. 원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를 버린 아들이 미웠다. 하지만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서류 한 묶음을 받아들었다. 아들이 나 몰래 돌린 위임장, 계좌 관리 문서, 요양원과 주고받은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직접 새로 쓴 문서 한 장을 얹었다. 법률 대리인 변경 신청서. 이제 보호자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 권한을 모두 며느리에게 넘겼다. 원장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이러시면 아드님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나는 잔잔히 웃었다. 그 아이가 이제라도 나를 찾아오려면 두 발로 뛰어오겠지.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말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꺼낸 마지막 한 장. 아들이 원장에게 보낸 장기요양 등급 조작 요청 문자 캡처가 박성훈의 녹음 파일 위에 놓였다. 이 조합이면 어느 기관에 가져가도 충분했다. 원장도 아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원장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요양원 규정 위반, 위조 서류 방조, 어르신 학대 의혹. 머지않아 이곳은 뒤집히겠지.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조용한 통쾌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성훈 씨. 나는 작게 불렀다. 이제 움직입시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도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겪게 하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늦지 않았다고 했지. 가족은 잘못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원장은 멍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계산이 무너져 내린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침묵만으로도 충분한 복수였다. 박성훈이 내 휠체어를 다시 돌렸다. 특수 케어실의 철문은 뒤로 멀어지고 복도 끝 창문에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길 위에 있었다. 한밤의 절망에서 새벽의 존엄으로.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아주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통쾌한 복수는 결국 나를 지켜낸 것으로 완성되는구나. 밖에는 며느리가 떨리는 숨으로 내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성훈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요양원장의 비명 같은 외침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밖으로 나섰다. 찬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렇게 또렷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들의 배신은 깊었지만 내 복수는 더 깊고 더 품격 있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문득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나를 되찾는구나.